안녕하십니까. 만덕중학교 수석교사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실 수업 한 단계 더 올리기. 이번 시간에는 과학과의 지능형 과학실이 한창 구축 중인데요. 이 지능형 과학실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 그 필요성과 구축 과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가 됐죠. 작년에 총론이 나오고 올해 그 강론까지 이렇게 나와서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지향점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그런 모토 아래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세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이 교육과정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겠다는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방향이었죠. 그에 맞춰서 과학실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과학실을 창의융합형 과학실로 만들어 왔던 그 사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지능형 과학실로 바꾸고자 한 것이죠. 기존의 과학실이 학생들이 직접 수동으로 실험하고 데이터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하는 방식이었다면 창의융합 과학실은 전통적인 실험에서 좀 더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토론과 발표 이런 식으로 이런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세분화하고 공간을 나누는 것을 좀 주 내용으로 했다면 지능형 과학실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과학실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웹을 이용해서 과학실 밖에 까지 확장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와 또 연합을 통해서 보다 나은 그런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정리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과학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능형 과학실의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과학실의 기본적인 모델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실 사업을 통해서 좀 가변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과학 탐구 공간, 그래서 창의융합형 과학실과 같이 토론도 하고 학습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리고 발표도 하는 다양한 공간을 분리하는 건 물론 거기에서 넘어서서 여러 가지 그 웹 기반의 다양한 기자재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과학실 너머에 다른 국가나 여러 곳에 있는 데이터들을 함께 종합하고 함께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과학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각 학교 단위에서의 지능형 과학실이었다면 교육부 차원에서는 지능형 과학실 온이라고 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전국적인 과학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플랫폼으로 들어오면 자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했던 연구들도 함께 보고 또는 그 다른 학교 학생들과 연합해서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좀 수행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의 과학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과학실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 지능형 과학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과학실 사업을 기본적으로 각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2025년까지 한 개씩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는 창의재단에 위탁을 줘서 지능형 과학실 온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능형 과학실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탐구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 실험이 또는 과학 수업이 학생이 수동자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또한은 시키는 매뉴얼에 따라서 실험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형의 과학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공간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블렌디드 러닝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학 실험을 통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학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유연한 과학 탐구 공간을 만들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학교에서 과학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자율 탐구 또는 동아리 활동, 그 밖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 과학실을 탐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환경을 갖춰줌으로 인해서 이 탐구 공간이 학생들이 사고와 생각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첨단 기술 활용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활용한 실험,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실험 안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가상현실 속에서 새로운 실험들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 이 지능형 과학실의 기본적인 탐구 활동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온라인 플랫폼인 지능형 과학실 온과 연계함으로 인해서 보다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교실을 한번 보면요. 이게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가장 기본 모델인데요. 그 화면을 보면 별로 그렇게 창의융합과학실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창의융합과학실처럼 그 공간을 구획화해서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간에는 실험과 토론 그리고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모둠 책상으로 만들어서 실험뿐만 아니라 토론도 가능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또 다양한 기재자를 함께 넣어서 학생들이 토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공간으로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모둠 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발표와 토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고 또한 그 공간을 이용해서 교사는 코칭도 하고 또 학습 활동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직능형 과학실이 창의융합과학실하고 차별화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공간일 것입니다. 첨단 기자재를 통해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함께 경험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한번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정보 검색이나 데이터를 특정한 데이터를 함께 취합하고 그 다음에 검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색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공간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학교 다녀봐도 이 공간을 이런 공간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었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던 것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그 다음 공간인 벽면이나 또는 복도들, 여유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결과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능형 과학실의 기본적인 모델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능형 과학실은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능형 과학실 온이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상의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포맷이었어요. 그래서 지능형 과학실 온을 교육부에서는 창의재단에 위탁을 줘서 개발하도록 하였고요. 실제로 지난 5월 달에 지능형 과학실 온이 개통되었습니다. 지능형 과학실 온이라는 것은 지능형 과학실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가입을 해서 그래서 자기의 연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다른 학교,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연구도 함께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서울과 부산, 대전,
그리고 강원 여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함께 어떤 그 지역의 데이터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지금 한번 저하고 함께 창의재단에서 만들었던 지능형 과학실 온에 한번 들어가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함께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창의재단에서 만든 지능형 과학실 온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어,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로그인을 모든 학생이 다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글 클래스룸이나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비해서 여기는 그 일괄적인 작업이 안 되고요. 학생 개개인이 자기가 스스로 그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나 아니면 학교의 그 관리자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학생 개개인의 어떤 로그인 정보에 대해서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로그인 하다가 어떤 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이제 창의재단에 연락을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놨는데 얼마나 개선이 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지금 현재 구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로그인을 하고 들어와야지 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개인적인 활동들이 나중에 다 포트폴리오로 모아서 학생들이 뭐 진학을 한 이후에도 그것을 좀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게 이제 학교 수업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예, 창의재단 그 통합 로그인으로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이 폼을 보면 지능형 과학실은 소개가 있고요. 여긴 말 그대로 이제 지능형 과학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좀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 수업. 요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요 기본 탐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개설을 하면 거기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도 자기가 스스로 탐구를 개설을 해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연구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기본 탐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탐구는 학생들이 자기가 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싶어 하고 이제 올려놓는 거죠. 공개로 올려놓으면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나도 이거 같이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누구나 같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탐구를 이제 공통 탐구라고 합니다. 사실은 요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이 지능형 과학실 온에서 가장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지역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 탐구를 만들었거든요. 예, 먼저 공동 탐구 참여하기는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탐구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아마 이 지능형 과학실 온 개발하면서 함께 했던 쌤이 올려놓은 그 기초 탐구인데요. 우리 학교의 미세먼지를 줄여라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올려놨는데 요거를 이제 다른 친구들도 나도 이 주제에 관련돼서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함께 수행하겠다라는 참여 예,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우리도 함께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공동 탐구는 지금 내가 탐구하고 있는 내가 탐구하기에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려놨던 그런 탐구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달에 요 연수에 가서 연수 받으면서 우리 학교의 미세먼지를 줄여라 요 탐구에 같이 탐구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 삼아서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6개월 넘게 시간이 지났지만 뭐 기초 탐구도 그렇고 공동 탐구도 그렇고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외에는 그렇게 좀 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일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학습 자료실입니다. 학습 자료실로 가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감형 콘텐츠, 시뮬레이션, 뭐 실험 안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어, 이 창의재단에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자기가 만들고 나면 어떤 그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실감형이고 시뮬레이션 뭐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일 좀 쉽게 올려놓을 수 있는 건 교수학습 자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자료를 올려놓으시면 그거를 조금 변형해서 선생님 학교의 수업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이게 같이 공유되면서 다양한 이제 전국에 있는 과학 선생님들이 다양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서 이 플랫폼으로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뭐 시뮬레이션이나 실감형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차원에서는 좀 만들기 힘들고 이 차기재단에서 꾸준히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형 과학실 온이 처음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공동연구나 탐구 수업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출발할 때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이 로그인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때 25명의 학생이 있다. 그럼 25명의 학생들이 같이 이제 수업 속에서 같이 탐구 활동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중에 뭐 몇 명만이라도 선생님 저 로그인이 안 돼요. 뭐 비번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하고 함께 진도가 못 나가는 상황들이 우리 실제 수업 시간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학교 안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이 창의재단에 전화해서 이 학생의 아이디 알려주고 비번 초기화 시켜달라 그러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급 단위에서 어떤 탐구 수업을 이 지능형 과학실 온과 연계해서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능형 과학실 온 그 발표회 때 많은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로그인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만약에 꼭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 관리자가 그 아이디나 비번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지능형 과학실을 실제로 구축할 때 담당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과학실 사업은 한 학교당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주어지는데요. 그 중에 1천만 원은 시설 공사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시설 공사가 아닌 기자재나 여러 가지 연구 학생 활동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능형 과학실의 원래 취지 자체가 과학실을 현대화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과학실을 어떻게 지능형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느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로는 1천만 원으로 이렇게 좀 제한을 해두었습니다. 안 그러면 공사하는데 다 써버리고 실제 지능형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단계에서 지금 우리 학교 과학실에 어떠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 제일 먼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먼저 공간과 시설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겠죠. 이 시설비 1천만 원 안에서 어떻게 시설을 좀 바꿔 나갈 건가, 그다음에 공간 배치는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능형 과학실을 만들었을 때 나라면 또는 우리 학교 과학 선생님이라면 이 과학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 나중에 기자재나 막 그런 게 다 들어왔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봤던 학교 중에 한 학교는 선생님이 떠나시는 선생님이 다 구축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구축하시는 선생님이 생각했던 수업 방식과 실제로 떠나시고 난 다음에 남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수업 방식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갔을 때 거의 뭐 몇 천만 원 들여서 사놨던 기자재들이 그냥 한 번도 뜯지도 않고 그냥
기자재장 안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봤고, 새로 오신 선생님이나 기존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좀 연수를 좀 해달라. 이런 식의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살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과 앞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설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품과 기자재 중에 특별히 기자재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VR기를 좀 많이 산 학교들이 있는데 이 VR기 같은 경우에 컨텐츠가 중요하거든요. 이 VR 자체는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이것이 실용성이 있는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다양한 컨텐츠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개발되겠지만 그래서 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VR기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또 이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물품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좀 하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지능형 과학실에서는 어떤 방식의 수업을 해야 될 건가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지능형 과학실에서 하는 수업은 크게 세 종류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MBL 센서를 이용한 자동 데이터 처리에 좀 초점을 맞춰서 MBL 센서를 활용한 수업들을 좀 생각하면서 구축한 그런 학교들이 있고요. 또는 빅데이터나 첨단 기술 활용 수업을 좀 생각을 해서 VR이라든지 또는 노트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망 이런 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 기반의 협업 수업에 중점을 맞춰서 각 테이블마다 자체 모니터를 가지고 모둠 활동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수업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까를 먼저 고민하시고 그에 맞춰서 지능형 과학실 구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MBL 센서를 활용한 수업에 맞춰서 이렇게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한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종류의 MBL 실험 센서들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10종류를 모둠별로 하나씩 해서 만약에 7개 모둠이다 그러면 각 종류별로 7개씩 샀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둠별로 실험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죠.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MBL 센서를 구입하실 때 세트로 이렇게 사는 거, 꾸러미로 이렇게 해놓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꾸러미에 한 2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꾸러미에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유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업할 때 어떤 센서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서 그 필요한 센서들을만 딱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특히 중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온도 센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도 센서는 한 조에 2개씩 들어갈 수 있게끔 모둠의 2배를 샀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센서들 한 4, 5종류 정도 이렇게 좀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 모습은 빅데이터 및 첨단 기술 활용 수업을 토대로 해서 구축한 그런 학교의 모습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크로마키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상 배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는 그런 창작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고요. 오른쪽은 VR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좀 체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의 어떤 VR이라든지 크로마키라든지 그런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학생들이 한번 접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좀 주로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는 가능한데 학교 수업에서는 그렇게 크게 활용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에 있어서 요거를 해도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싶을 때 한번 좀 도입하는 걸 추천하고요. 예산이 좀 빡빡하다면 이 부분은 조금 미뤄두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모둠 활동 기반 협업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 구축한 모습인데요. 서울이나 저기 강원도 쪽에 이런 식으로 좀 해놓은 학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둠 중심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왼쪽 그림을 보면 중앙에 그 실험 준비 테이블처럼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러싸서 이렇게 모둠별로 테이블이 있고 그 각 테이블에 모니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자기 탭을 들고 와서 그 탭하고 이 모니터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한 학생이 활동하는 것들을 나머지 학생들도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앙에 선생님 그 컴퓨터하고 또 연동이 돼서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또 선생님이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할 때는 다 같이 보고 모둠 활동할 때는 자기 모둠 걸 보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좀 구축해 놓은 그래서 협업이나 모둠 활동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학교인데요. 부산에는 올해 구축한 모동중학교가 이렇게 좀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부산에는 그 모동중학교 외에는 아직 그렇게 구축한 학교는 못 봤는데 선생님들도 혹시 이런 식의 수업을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모동중학교를 한번 가셔서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실제적으로 구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구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할 건가, 구축 방식에 대해서 좀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로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게 일괄 디렉터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디렉트 해주는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뭐 시설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위탁받아서 예산 안에서 이렇게 편성해주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구축하고자 한다라는 이제 로드맵을 알려주면 그 로드맵 안에서 예산과 맞춰가지고 이렇게 거의 해주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게 보통 많이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은 조금 편한 부분이 있어요. 업체에서 다 좀 그거에 맞춰서 해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예산이 아무래도 업체에서 수수료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문별로 분리해서 선정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시설은 시설대로 업체를 하나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뭐 교구나 뭐 그런 것들은 또 교구 나름대로 또는 나라 장터나 학교 장터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보시고 그런 물품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좀 상당히 어렵기는 해요. 선생님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 여러 학교들을 벤치마킹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해야 되긴 하지만 하고 나면 더 뿌듯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훨씬 좀 절감이 돼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를 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하는 것도 한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축을 하기 위한 지원군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선생님 혼자서 결코 못하거든요. 많은 학교가 담당 선생님을 정해놓고 담당 선생님 혼자서 이걸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동료 과학교사는 물론이고요. 좀 재능 있는 동료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미술 선생님이나 뭐 기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다 그러면 뭐 그 학교에 예전에 창의 공작실이나 메이커 교실 같은 것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첨단 과학 쪽으로는 훨씬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실 주무관과의 소통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좀 이게 잘 안 되면 참 하면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주무관과 많이 좀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 우리가 교사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 또는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주무관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실 주무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좀 추진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도 아끼고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청 인력 지원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BSSS라고 하는데, 요거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에도 있고요. 또는 우리 그 업무 포탈에도 밑에 배너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그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인력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지능형 과학실 사업을 할 때 처음에 과학실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있던 기자재들 다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빼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기자재를 집어넣고 이런 것을 일괄 디렉터 업체에 맡겨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교육청 인력 지원을 받아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했는데 그래서 공사하기 전날 5명의 인력 지원을 받아서 지원은 봉사자들이 다 기자재를 빼주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계약하기 전에 또 인력 지원을 받아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기자재들 다 정리해서 넣고 이런 작업들을 인력 지원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지능형 과학실에 대한 전국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얻으려면 지능형 과학실과 관련돼서 창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 네이버 카페에 가서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서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들어가 보니까 2023년 1월 이후로 자료가 업데이트는 안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1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후로 3년 정도의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소는 cafe.naver.com에 CCS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셔가지고 선생님들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훨씬 좀 다양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능형 과학실 사례 모음이라고 해서 구축 사례라든지 수업 사례라든지 또한은 여러 가지 참고 자료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구축한 과학실을 360도 카메라로 쫙 찍어서 놓은 자료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이 훨씬 좀 부산의 다양한 학교들을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2022년 자료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 있고요. 아마 내년에 2023년 자료는 내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했던 학교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이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선생님들이 이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왜 그러면 우리가 지능형 과학실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학생 주도 수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그 다음에 직접 하는 수업이야말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인 거죠. 그 다음에 개인차가 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일괄적인 수업을 방식으로는 그런 학생들 하나하나의 수준에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 주도형 수업을 지능형 과학실에서 하게 되면 각자가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탐구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학생들이 좀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지능형 과학실을 우리가 구축하는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할 때 강조점이 있었죠. 주안점이 뭐였냐면 깊이 있는 학습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단순한 지식을 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면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지능형 과학실에서 자신만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글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좀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지능형 과학실에서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고의 영역을 내가 보는 교과서나 수업 내용 또는 우리 과학실에서가 아니라 웹상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시야를 넓히는 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참고로 data.worldbank.org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말 그대로 데이터 뱅크입니다. 그래서 요곳에 가면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연구 주제와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있나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스스로 연구 주제를 찾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 자유탐구나 어떤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이런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좀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나는 못해가 아니라 이거 재밌네 하면서 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요. 더 나아가서는 과학 수업이 이론적인 지식의 수업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활 속에 살아있는 수업임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다 그럴 때 그냥 단순히 미세먼지가 뭐고 그다음 미세먼지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뭐고 이런 식의 어떤 지식을 공부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센서를 가지고 각 층에 다니면서 언제 미세먼지가 많이 나고 있고 우리 교실의 위치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어떤 활동에 따라서 뭐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서 미세먼지가 어느 경우에 많이 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체험한다면 이 과학이 교과서에 있는 과학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얻은 지식을 그러면 실천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학급에 이런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럼 이 미세먼지가 언제 많이 생긴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실천 방안까지 나아간다면 학습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 그런 살아있는 수업으로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능형 과학실 좀 담당 선생님한테는 좀 막연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과학실이 좀 더 학생들의 삶에 접근해 들어가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그런 미래형 수업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과학실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